저에게 주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1등 공신을 소개 안 해드리면 안 될 거라 생각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원이십니다. 유청 시의원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송인기 부위원님도 함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미영 부위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주관하도록 도움 주신 지역연합신문 편집국장이시자 대표이신 이경충 대표님, 그리고 이곳 노원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푸른나무 청해단 이종익 사무총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많은 내빈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초청 강연자이신 안철수 의원께서 주인공인 만큼 여러 경식들을 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이곳 노원청소년 수련관에서는 푸른나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또 이곳 노원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푸른나무 청해단은 어떤 의미로 생겨났는지 잠시 영상으로 이제 메인 시작하기 전에 광고 있죠? 광고 개념으로 해서 잠깐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학교 폭력 문제를 처음으로 수면으로 떠오르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도현 학생 사건입니다. 김종기 씨는 아들의 사연을 언론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이 보도를 계기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 학원 폭력이라는 게 실존하고 심각하다. 그런 것에 이제 각성을 하게 된 것만은 사실이죠. 그의 김종기 씨는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을 만들었다. 아버지의 역할을 못다한 죄책감으로 아들의 넋이라도 위로하고 싶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시민의 모임이 설립된 것은 지난 9월. 그동안에 신고된 피해 사례가 300여 건, 회원으로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이 1000여 명에 이른다. 김대현 사건 이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과 시스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최근 참혹한 학교폭력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가 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언제나 없었지만 말했는데 제가 그 장본이 되고 보니 장본이 청소년 폭력 예방이 저에게는 정말 필요한 존재였고 꼭 필요한 기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점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니었으면 저희는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청해단이 나선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멉니다. 많은 이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청해단과의 인연은 우리의 미래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의 아이를 지키는 일입니다. 네, 지금은 저희 운영법인 청해단을 소개한 자료고요. 이번에는 저희 노원 청소년 수련관 활동 영상입니다. 작년에 했던 활동. 네. 네, 영상을 이제 잠깐 중지해 주시고요. 네, 너무 시간이 지연돼서 촉박할 것 같아서 저희 노원 청소년 수련관 활동 영상은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프로필. 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오셨고 또 하고 계시죠? 우리 프로필 좀 잠깐. 네.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것도 요약한 겁니다. 네,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이시고요. 그 안내 우리 대표 이사이시고 포스코 사회이사 및 이사회 의장이시고요. 안랩 시에로 및 이사회 의장이시고요.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정문술 석자 교수시고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셨고요. 현 20대입니다. 저 5탄이었는데요. 20대 국회의원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환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아재 개그 아시죠? 아재 개그 하나 해볼까요? 가장 폭력적인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폭력적인 동물 팬다. 그 아재 개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아재 개그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45분 전후로 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 대결 보면서 저 나름대로 느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한 미래를 살아가는 청소년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이세돌 구단 대결, 사실 저 개인적으로 바둑 아마 2단이고 이제 컴퓨터는 제 전공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관심 가지고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세돌 구단 정도 이기려면 앞으로 5년이나 10년 정도 더 있어야 된다,
그게 제가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졌고 3연패를 했어요. 그 충격이라는 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놀랬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대선 출마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가까이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그 이야기 실감했던 순간이었어요. 아,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눈앞에서 현실로 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더 제게 감동을 줬던 건 3패 후에 이겼을 때입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인류 대표였잖아요. 인류 대표로 컴퓨터와 대결을 했는데 3번 연속 지다 모든 인류가 다 이세돌 구단 포기했던 겁니다. 저 포함해서 또 지겠지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가운데서도 이세돌 구단 혼자서 자기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돌파를 해내서 이긴 거예요. 정말로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비슷한 느낌이 들었던 게 우리 노원구에서 그 권투 아마 구청장배 권투 시합이었던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제 옆에 그 세계 챔피언이었었던 분이 오셨어요. 근데 공통 화제가 없잖아요, 저랑.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권투에서 이길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권투에서 이기는 건 얼마나 강한 펀치를 날리느냐가 아니랍니다. 오히려 얼마나 강한 펀치를 맞고 오래 버티느냐, 그게 권투에서 이기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면 이제 청소년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한 교훈일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제 지금이 5번째 직업입니다. 의사였었고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었고 벤처 기업가였었고 대학 교수를 거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항상 잘 되지만은 않잖아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고 다시 또 좋은 일이 있고 다시 나쁜 일이 있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보면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라든지 주위의 평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쉽겠다. 그 시간이 흐르는 걸 X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을 Y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열심히 노력하면 그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실력이 점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평가는 반드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성취를 했는데도 주위 사람들이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언론에 나올 정도가 되면 처음에는 반드시 과대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인데 주위 평가는 이렇게 뛰는 거예요. 굉장히 과대평가.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오히려 관심이 없어지고 아주 과소평가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너무 나는 실력이 좀 더 올라갔는데 주위 평가는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시간이 흐르고 계속 노력해서 더 많은 걸 이뤘다면 어느 순간 되면 다시 또 과대평가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실력은 이렇게 직선인데요. 주위 평가는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너무 과대평가됐다가 과소평가됐다가 과대평가됐다가 과소평가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흔히들 주위에서 막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좀 으쓱하는 마음이 들고 약간 교만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는
같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능력 있고 인정받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낙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 외부 평가가 진짜 자기인 줄 착각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부에서 또 아주 평가절하되고 과소평가하게 될 때 그 실망감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너무나 절망하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자기의 중심을 잡고 주위에서 과대평가할 때도 나는 이 정도야. 그리고 주위에서 또 뭐 비아냥거릴 때라도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는 발전했다고. 그렇게 자기 중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라톤 선수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그 세계 1류 선수가 있고 2류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2류 선수라고 해서 아주 나쁜 게 아니라 항상 상위권에는 들지만 1등은 못하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그걸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연습 시간이나 재능이나 모든 게 다 똑같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계속 1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1등을 하지 못하는가? 그건 이렇대요. 마라톤을 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계속 뛰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너무 힘드니까. 마라톤 뛰는 순간에 너무 괴로우니까 옛날에 내가 친구랑 만나서 팥빙수 먹을 때 생각하면 조금 그때 떠올리면 조금 덜 괴롭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보통 사람인데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속도가 조금 떨어진답니다. 뛰는 속도가.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절대로 1등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1등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뛸 때 괴로운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다른 생각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 힘든 그 고통을 정면으로 직시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그 괴로움을 느끼면서 뛴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자기의 최대의 능력껏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1등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 어떤 앞으로 살아갈 때 교훈을 좀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톡데일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인데요. 미군 장성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군에게 월맹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전쟁 포로.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포로로 잡힌 사람 중에 제일 계급이 높았던 사람이 스톡데일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미군 포로들을 격려하고 어떻게든 거기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아남게 했던 전쟁 영웅입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인데 전쟁 영웅이 된 거예요.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다 이제 귀국했을 때 신문사들에서 이제 그 사람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스톡데일 장군한테 그 험한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낙관주의자들은 도중에 모두 죽었대요. 현실주의자만 살아남았답니다. 그게 우리 상식하고 반대 아닌가요? 보통 좀 친구들끼리도 어려울 때 웃고 다독여주고 이런 친구가 오래 잘 버틸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랍니다. 그렇게 쾌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위 친구 격려하고 이런 친구들은 전쟁 중에 포로 수용소에서 다 죽어버리고 오히려 너무나 좀 뭐라고 합니까? 까칠하고 현실주의자들만 그 어려운 그 포로 생활을 견뎠다고 합니다. 그 상식과 반대라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이 이런 겁니다. 낙관주의자들은 한참 힘들 때 주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운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금만 버티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용기를 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베트남 전쟁 굉장히 오래 끌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됐는데도 전혀 전쟁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아무리 낙관적인 사람도 좀 실망은 하는데 다시 또 용기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대요. 그렇지만 다음 부활절 정도가 되면 우리 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다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또 부활절이 다가왔는데도 전쟁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게 몇 번 계속되다 보면 아무리 낙관적인 친구도 실망을 하고 실수를 하는데 전쟁 때 포로 수용소에서 실수하면 그게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낙관적이고 쾌활하던 사람들은 다 죽어 나갔답니다. 근데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 전쟁이 굉장히 오래 끌 거고 우리 몇 년 내로 나갈 수 없다고 아예 처음부터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운명이 아니다. 언젠가는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 형제, 친구들 만날 운명이라고 자기 운명에 대해서는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만 살아남았대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조합이죠. 현실은 냉정하게 보면서도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나의 미래에는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머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따뜻한 가슴이라는 거는 뭡니까? 또는 뜨거운 가슴, 그건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는 거가 아마도 따뜻한 뜨거운 가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머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리고 차가운 머리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 그러니까 가슴은 감정적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뜨거운 가슴이고, 미래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차가운 가슴이겠죠. 반대로 또 머리는 이성적인 거니까 자기 지금 현재 현실을 아주 비관적으로 보면 차가운 머리이고, 또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면 현실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면 뜨거운 머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미래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하게 낙관하던 그 전쟁 포로들은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갈 거라고 근거 없이 믿었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죽어버렸는데, 아니라 현실은 냉정하게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뜨거운 가슴 가지고 이렇게 믿는, 자기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권투 선수 이야기도 하고 마라톤 선수 이야기도 하고 베트남 전쟁 때 포로들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지만 내 미래에 대해서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어려운 상황을 뚫고 제대로 잘 살아남을 수 있다, 제대로 잘 될 수 있다. 그런 교훈들이 사실은 이 세 가지 이야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이세돌 구단이 3패 이후에 1승하는 걸 보면서 저런 모든 사람들이 다 비관하고 그냥 평가절하하는 가운데서도
자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값진 승리가 그 3패후 1승 아닌가. 앞으로도 아마 인공지능에 사람이 이기는 일은 이제 없지 않을까.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준, 인류에게 귀중한 교훈을 준 값진 1승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저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충격으로 다가왔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이미 다가와 있던 걸 모두가 다 알게 됐던 겁니다. 요즘 보면 그 포켓몬고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속초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이곳에서도 노원구에서도 할 수 있는 때가 이제 곧 올 것 같은데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 이제 등하교 때 그 포켓몬고 하면서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포켓몬고 하고 그 마블 아시죠? 마블사 그 만화 미국에서 만화를 이렇게 그리다가 한참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영화가 되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마블 캐릭터가 엑스맨인가? 아니면 스파이더맨인가? 그런 이제 슈퍼히어로 저기 영화들인데요. 그 포켓몬고를 만든 닌텐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슈퍼히어로 영화들을 만드는 마블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참 잘 나가다가 어려워졌던 회사들입니다. 둘 다. 그런데 둘 다 요즘 그러니까 둘 다 옛날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캐릭터, 그 컨텐츠를 가지고 현대 기술과 접목해서 살아났어요. 마블 같으면 옛날 만화 그 인물들을 실제로 영화 기술이 이렇게 첨단으로 발전하면서 영화를 만들어서 다시 살아난 회사고, 닌텐도는 이제 옛날에 유행을 했었던 그 포켓몬이라는 그 캐릭터를 요즘 이제 그 휴대폰 또 이제 그 증강현실 기술 이런 것과 접목하면서 다시 살아나게 됐거든요. 그다음 또 3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둘 다. 즉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원래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창조한 새로운 그런 그 컨텐츠가 없으면 잘 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걱정이죠. 우리나라는 그 기술만 활용하고 쓰기만 했지 오리지널 컨텐츠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기반을 닦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 면이 걱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여기 계신 청소년분들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져 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수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인구 구조의 변화, 2번째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우선은 인구 구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거의 그 상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가? 당장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뭐냐면 15세부터 64세 인구입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많은 월급을 받고 가장 많은 물건을 사는 세대입니다.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벌어진 나라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 1995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996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든 소비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20년 장기 불황이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시작인 겁니다. 경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올해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2030년이 되면 총 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속 줄어듭니다. 언제까지? 2060년까지 그게 지속이 돼서 2060년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아주 극도의 역삼각형 인구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2060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는 2명 중에 1명, 그래서 50% 정도가 생산 가능 인구로 줄어들고 나머지를 10%는 청소년들, 아이부터 청소년들, 그리고 나머지 40%를 65세 이상 어르신이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한 사람이 아이와 어르신을 모두 모셔야 되는 그런 인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앞으로 펼쳐질 인구 구조입니다. 즉 우리는 앞으로 45년간 악화되는 인구 구조라는 움직일 수 없는 상수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제일 상징적인 장면이 아마 제가 작년에 방문했던 독일의 한 회사인데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올 초부터 나왔습니다. 그 세계 경제 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초만 해도 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각국마다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이 있었죠. 미국 같으면 스마트 팩토리, 독일 같으면 인더스트리 4.0 이런 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작년 초에 독일을 갔습니다. 거기 이제 뮌헨이라는 도시 부근에 지멘스사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근데 제가 방문하기로 한 이틀 후에 이제 메르켈 총리가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상징적인 곳입니다. 거기를 갔더니 굉장히 넓은 공장인데 조립 라인에 사람이 없고 로봇가 물품을 조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품들은 모두 다 무인 자동차가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정보를 가지고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 넓은 공장에 10명도 사람이 안 보였던 겁니다. 이게 우리 미래의 모습입니다. 먼 미래 아닙니다. 아마도 5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숫자는 급속하게 줄어들 겁니다. 지금도 일자리가 적은데 급속하게 줄어드는 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다보스 포럼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생 중에서 65%가 3명 중에 2명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어른이 되면 가지게 될 거라고.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변함없는 상수 2가지가 바로 악화되는 인구 구조와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그런 세계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여기 학생분들, 부모님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강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2008년에 8년 전에 카이스트 교수였을 때 이공계 기피가 너무 심했습니다. 카이스트로도 이공계로 이렇게 학생들을 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상상 못 하시겠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공계로
사람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모님들 모시고 제가 카이스트 대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이공계 아이들 보내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3은 직업을 얻으려면 앞으로 10년 이후가 되는데 10년 후 어떻게 될까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10년 후에는 이공계 일자리에 비해서 사람 수가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내시라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때 보내시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잘 나가게 보이는 그런 쪽에 아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은 10년 후에는 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이 진로를 정하실 때 지금 잘 나가는 걸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를 그때도 제가 보니까 안타깝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공계를 보내셨으면 지금 굉장히 편하게 이제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그래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래 전문가들도 미래 예측을 못합니다. 제일 가까운 예가 제가 2008년에 워튼 스쿨을 졸업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MBA 스쿨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대부분이 월스트리트로 취직이 됩니다. 거기가 다른 MBA들과 이렇게 차별화되는 게 파이낸스 쪽이거든요. 이런 금융 쪽, 투자 쪽 이런 쪽이 그 학교에서 굉장히 인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학교 졸업할 때 저는 기업가 정신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많은 동기들이 적성하고 상관없이 금융 쪽 전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취직이 잘 되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친구들 다 그 똑똑한 세계적으로 똑똑한 아이들만 모여 있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니까 안심하고 다 간 거예요. 그래서 2008년 5월에 졸업하고 저는 이제 카이스트로 와서 교수를 하고 다른 많은 제 동기 동창들이 이제 월스트리트로 취직을 하게 된 거죠. 넉 달이 지났습니다. 2008년 9월 중순이 되니까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파산하면서 세계적인 금융공황이 불어닥쳤습니다. 제 친구들 거의 다 잘렸습니다. 그 친구들 저한테 이메일 보내서 한국에 일자리 없냐고. 그 똑똑한 친구들도 불과 넉 달 앞을 못 내다본 겁니다.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더 옛날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대 졸업할 때입니다. 의대는 철저하게 성적 순으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택합니다. 의대 전공이 많거든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뭐 이렇게 많은데요. 어떤 식으로 전공을 정하느냐? 그 전공마다 사람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성적 순으로 합니다. 1등이 먼저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과를 고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나와서 그 다음 고릅니다. 그래서 3등, 4등 고르는데 한 과가 다 차면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그 과를 못 들어갑니다. 다른 데를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를 고르는 데가 이제 의과대학인데요. 그때 제일 인기가 없는 과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그 과를 하신 의사 선생님이 계실까봐 무슨 과인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동기들끼리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갑자기 공부 제일 못하는 그 친구가 손을 드는 겁니다. 내가 여기 밥값 다 계산할게. 지금 제일 각광받는 과가 됐거든요. 그러니 서울의대 나온 사람들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미래는 모릅니다. 전문가가 미래 예측하는 것도 믿지 마십시오. 이제 그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안정적인 직장은 없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의사, 변호사 같은 자격증, 아니면 대기업, 아니면 이제 공무원, 이렇게 많이들 선호하는데요. 우선은 대기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굴지에 우리나라 제1의 그룹의 입사 시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합격이 됐습니다. 그럼 그게 평생 직장일까요? IT 분야가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자, 그런데 저는 IT 오래 했습니다. 모토로라가 저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옛날에 모토로라 휴대폰 하나 있으면 그 부의 상징입니다. 너무나 잘 나가는 회사, 망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망하더라고요. 노키아가 저렇게 될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불과 5년도 안 돼서 저렇게 망가졌습니다. 소니가 TV에서 저렇게 못하리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소니 텔레비전 하나 사는 게 가정마다 정말 그 꿈이었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닌텐도가 요즘 좀 반짝하는데 저렇게 급속하게 추락하리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IT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 어려워지는 거 5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잘 되는 기업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은 이제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무원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의사, 변호사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로 불확실합니다. 근데 하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은 생물학 배울 때 세포 배우셨죠? 세포가 왜 살아있는가 그거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만 세포는 불균형을 유지하는 게 살아있는 비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소금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세포 바깥에는 소금기가 많습니다. 근데 세포 속은 소금기가 적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 놔두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합니다. 저절로. 그래서 세포가 가만히 있으면 세포 바깥에 있는 소금기가 세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거를 막으려고 세포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써서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그 소금기를 바깥으로 퍼냅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소디움 펌프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하거든요. 세포가 살아있으려면 소금기가 적어야 되니까 끊임없이 들어오는 소금기를 계속 바깥으로 퍼내는 겁니다. 그렇게 불균형을 유지하는 게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 불균형, 불안전이 유지가 되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게 원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안정이 찾아오느냐? 죽으면요. 세포가 죽으면 세포막이 터지고 바깥에 있던 소금기가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농도가 같아집니다. 안정이 되고 더 이상 이동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살아있다는 것 자체의 본질은 불안정한 겁니다. 불균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래 우리 삶이란 건 안정이라는 건 굉장히 얻기 힘든 겁니다. 사실은 오히려 역동적으로 불균형을 유지하고 창조하면서 사는 게 사실은 인생의 본질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 키워보면 제가 딸아이 하나 있는데 대학교를 갔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야, 그런데 적응이 안 돼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저 부부 둘이서 노인 부부처럼 둘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무너무 힘든 생활, 그 적응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고 이제 가족 관계가 바뀌고 이 모든 게 사실은 끊임없이 영속되게 유지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항상 그때 이제 최적의 불균형 상태에 내가 적응하고 그래도 열심히 행복하게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암울한 것 같지만 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또 삶의 새로운 활력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지금 5번째 직업인데 심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막 투쟁하는 정도로 살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또 한편으로는 삶의 활력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책은 도끼다. 박웅현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인기를 얻어서 다시 책은 도끼다 라고 2편이 또 요즘 나왔습니다. 지금 뭐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그분이 왜 책은 도끼라고 했는가, 다른 사람이 책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보는 새로운 생각들을 들려준답니다. 그러면 자기는 전혀 이렇게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충격을 받는답니다. 마치 이제는 완전히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 자기 마음을 하나의 도끼가 후벼 파는 것처럼, 새로운 상처를 내는 것처럼 새롭게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책은 도끼다라고 이제 박웅현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사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2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미래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인생은 원래 불안정한 거라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또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게 또 나름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것들을 개척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뭘 하지 말까만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도대체 미래도 예측하지 못하고 불안정한데, 그러면 앞으로 일자리도 줄어든다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단서를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직업 만족도 그 조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 몇 년마다 한 번씩, 아마 교육부에서였을 텐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직업들을 다 뒤져서 각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만족도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직업 중에 우리나라 직업이 한 10,000가지가 됩니다. 선진국은 30,00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직업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한 20,000가지가 더 사실은 있어도 되는데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어쨌든 직업 만족도 꼴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업 종사자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직업, 모델입니다. 예쁘게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족도가 1등인 직업은 뭔지 아십니까? 작가, 사진 작가가 직업 만족도 1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튜디오 같은 데서 직업 만족도 1등인 사진 작가하고 직업 만족도 꼴찌인 모델이 같이 일한다는 게 이상하기도 합니다만, 그게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직업 만족도 꼴찌에서 2등, 그게 아까 어떤 청중분이 말씀하셨던 의사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의과대학 보내려고 하는데 정작 의사는 엄청나게 불행합니다. 직업 만족도 꼴찌에서 1등.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딸을 가진 부모들은 다른 의과대학 안 보내고 사위는 의사를 얻는 게 제일 행복하죠. 그게 실제로 직업 만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왜 그렇게 떨어지는가? 그 의사라는 직업의 일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상은 의사는 매일 어떤 일을 하는가? 환자 보는 직업이잖아요. 매일 평균으로 따지면 100명 정도의 환자를 보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 직업의 본질 중에 하나가 매일 새로운 사람을 100명씩 평생 만나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친구들 중에서 보면 공부 잘하는데 별로 친구도 없고 혼자서 방에서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성적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야, 너 의과대학 갈 성적이 되니까 의과대학 가라고 해요. 부모님들도 바래요. 그래서 착한 학생이니까 부모님 말 잘 듣고 의과대학을 갑니다. 그러고 나서 졸업해서 개업을 하면 친구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가 아는 학생이 매일 100명씩 새로운 사람을 평생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그게 사람 천성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런 성격의 친구가 자기 성격에도 안 맞는 일을 평생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게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불행합니다. 그런 사람이 상대적으로 꽤 많은 겁니다. 물론 또 반대도 있습니다. 제 그 선배 중에 한 사람은 제가 거기 가끔 놀러 가면 너무너무 활기차요. 그 인기가 좋아서요. 큰 종합병원 의사인데요. 매일 200~300명 정도 봅니다, 환자를. 그런데도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듣고 도와주고 회복하는 거 보면서 자기 일처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정말 타고난 의사구나. 너무 좋은 의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200~300명이 오는 이유가 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고 환자들도 좋습니다. 근데 반대는 어떤지 아세요? 별로 친구도 안 만나던 사람이 이제 의사가 돼서 개업을 하면 환자가 찾아오죠. 근데 이제 환자도 알잖아요. 저 의사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그러면 그 병원 안 갑니다. 그렇게 되면 차츰차츰 그 은행에 빚어둬서 인테리어하고 병원을 개업했는데 환자들이 이렇게 그 병원 안 오기 시작하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 됩니다. 전체 의사 중에서 신용불량자가 한 10% 정도 된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사실은 적성입니다. 적성. 흔한 말로 적성입니다. 근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으면 그러면 어떤 직업이든지 괜찮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생활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하면 의과대학 적성에 안 맞는 의과대학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인정받는 좋은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도 정말 적성 찾는 게 중요한데 적성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른이 돼도 자기 적성이 뭔지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의과대학 교수 했습니다. 제 동기 동창 중에 제일 빨리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V3 만들 사람이 없어서 의과대학 그만두고 이제 V3를 계속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안철수 연구소, 지금의 안랩을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경영하지 말고 계속 프로그래밍 하려고 사실은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부탁을 해도
다 달아놨습니다. 저 회사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결국은 제가 경영을 해야 됐어요. 그때 주위의 사람 거짓말 하지 않고 100%의 사람이 저를 말렸던 겁니다. 저는 경영자 타입이 아니다. 공부만 하던 사람이 무슨 회사 경영이냐고. 좀 사기도 칠 줄 알아야 경영도 하는 거지. 절대로 안 된다. 저희 부모님, 형제, 친척, 친구, 동창 모든 사람들이 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도저히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의대 교수는 그만뒀고 이제 회사는 만들었고 경영할 사람은 없는데 제가 사실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경영을 하고 나서 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 가장 순이익을 많이 나는 회사가 이제 되게 됐습니다. 그때 나도 다른 사람만큼은 경영자로서의 능력이 있구나, 재능이 있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30 넘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제가 경영자로서 한번 저를 스스로 시험할 기회를 못 가졌으면 저는 평생 경영이라는 건 나하고 상관없다 라고 담을 싸고 지나서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항상 하는 얘기가 예전에 제가 TV에 나갔잖아요. 저보다 얼굴 2배로 큰 사람하고 무릎팍도사를 찍었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커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건 자기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이제 청소년들, 학생들은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는 이런 거는 나하고 안 맞을 거야 라고 담을 쌓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실제로 해보면 내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한테 안 맞는 일을 막연히 그냥 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는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처럼 나는 저거는 절대로 안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에게 스스로 기회를 주고 한번 시도해보면 의외로 잘 맞는 경우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시큰둥해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냥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 두 사람 모여가지고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농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갈까봐 뭐 거짓말로 그러겠지 하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하기 싫어서 시작했는데 칭찬받는 재미로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재미있는 게 아니고요. 재미없는 일도 하다가 재미가 있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적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런 걸 찾는가?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 요소. 이제 자기 적성에 맞는 거를 찾을 때 꼭 필요한 3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본인의 노력, 두 번째는 멘토, 세 번째는 롤모델입니다. 이 3가지가 다 다른데요. 우선 이제 개인의 노력. 만시간 법칙 아세요? 만시간 법칙,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도 많은 책에서 나왔습니다. 요지는
집중해서 노력해서 10,000시간 정도를 하면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피아노도 10,000시간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세계적인 수준의 피아니스트가 되고, 의과대학에서 좋은 의사가 될 때 필요한 시간도 계산해보면 신기하게 10,000시간 정도입니다. 모든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프로그래머를 넘어서 훌륭한 아키텍트가 되는데 10,000시간쯤 걸립니다. 근데 뭐 그럼 10,000시간 노력하는 게 뭐가 힘든가? 그게요, 하루에 사람이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3시간밖에 안 됩니다. 공부도 하루 종일 하지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 하루에 학생들 3시간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좀 더 정말 초인적으로 노력하면 6시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년을 하면 하루 3시간 1년이면 1,000시간이거든요. 매일 3시간씩 집중해서 노력하면 10년 걸리는 겁니다. 10,000시간은. 굉장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 6시간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5년 걸립니다. 그 정도를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개인의 집중된 노력이 필요하다. 그건 이제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멘토와 롤 모델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멘토와 롤 모델, 이걸 같은 걸로 잘못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멘토는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롤 모델은 내가 만날 수 없는, 그렇지만 내가 닮고 싶은, 세계적으로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롤 모델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롤 모델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에 여류 골프 선수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성으로서 골프에 재능 가진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많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만 왜 여류 골프 선수가 세계적인 사람이 많을까? 더 옛날에는 르네상스 때, 그죠? 이상하게 유럽 전역에 예술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조그만 도시에 유명한 예술가가 다 모여 있었을까?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전 세계에 기업가가 많은데 실리콘밸리에만 그렇게 모여 있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이렇습니다. 자, 골프 이야기해 보죠. 박세리 선수가 이제 LPGA 출전해서 우승했습니다. 박세리 선수는 보기 드물게 롤 모델 없이 혼자서 동기부여를 통해서 세계 1등까지 올라선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박세리 선수가 1등이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우승하는 모습을 전국에서 TV로 시청하는 수많은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저 나이도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신체 조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한국에서 연습을 했는데 세계에서 1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전국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 어린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이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한 5년 정도는 박세리 선수 혼자였던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다들 아실 겁니다. 하루 6시간 동안 집중해서 연습을 해서 10,000시간을 채운 어린 여학생들이 미국 LPGA에 대거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승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동기부여입니다. 영어로 모티베이션입니다. 어머니가 말한다고 동기부여 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동기부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박세리 선수 같은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롤 모델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롤 모델이라는 게 외국 사람, 옛날 몇백 년 전에 위에 있는 좋은 롤 모델은 아닙니다. 제일 효과적인 롤 모델은 누구냐? 같은 한국 사람,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는 사람, 동시대에서 같이 살아있는 사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랑 비슷한 사람이면 아니 내가 저 사람처럼 안 될 게 뭐냐? 그게 동기부여를 하고 노력하게 만들고 결국은 만시간 채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만시간 채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롤모델 정해주는 거 아이들한테 별로 동기부여 안 됩니다.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면 자기 인생이 바뀝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왜 그렇게 성공이 많은지 아십니까? 똑같이 고생하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면 옆에서 보는 때 아니 자기보다 머리도 덜 똑똑하고 뭐 기술도 별거 아닌데 백만장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질투심에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만시간 채우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역 내에서 동시대 한 지역 내에서 갑자기 한 분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 이탈리 피렌체에 갑자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동시대에 그렇게 몰려있다든지 지금 한국의 여류 골프 선수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계속 등장한다든지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기업가들이 등장한다든지 다 그겁니다. 결국은 롤모델을 통한 동기부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을 너무 썼네. 멘토. 그럼 멘토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멘토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나눠주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영어 표현으로 스위트 스팟을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스위트 스팟이 뭐냐면 피아노 칠 때 그 바이엘 다치고 나서 체르니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체르니가 어렵다 보니 처음에는 이제 손을 풀려고 바이엘 연습을 합니다. 그 시간은 만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이엘을 만시간을 쳐도 그건 일단은 어느 정도 올라선 다음에는 그 만시간의 보탬이 전대로 안 됩니다. 그냥 쉽게 연습하는 시간은 그 만시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곡을 치면 계속 틀리잖아요. 그러면 발전도 못하고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딱 그 정확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력으로는 힘들지만 몇 번 실수하고 연습을 거듭한 끝에 결국은 해낼 수 있는 그 정확한 지점, 그걸 이제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데 그 지점을 찾아주는 게 좋은 선생님과 멘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조금 더 힘든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올려주는, 그렇다고 너무 쉬운 수준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고 너무 힘든 과제를 줘서 좌절하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이 좋은 멘토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멘토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에 선생님이 또 좋은 멘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또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런 개인의 만시간에 이르는 노력, 스윗 스팟을 찾아줄 수 있는 멘토, 그리고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좋은 롤모델, 그 아이의 운명을 바꾼다. 그리고 또
적성을 찾아주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너무 오래 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아쉽죠. 한 시간이 금방 갔는데 시간은 좀 지났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너무나 질문이 많을 거로 예상이 돼서요. 사전에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저희 그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우리 이시연 학생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시연 학생. 네. 몇 명 정도가 미리 질문하셨습니까? 3명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3명하고 여기서 한 분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원여고 2학년 재학 중인 이시연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서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의 대국에서 알파고가 예상치 못한 수를 두면서 승리를 가져갔잖아요. 그것처럼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게 되면은 알 수 없는 위협에 저희가 대비책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비책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사실은 그 질문이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거든요.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그 SF 소설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SF 소설을 썼어요. 제일 대표작이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있고요. 마치 그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처럼 이제 미래의 은하계 제국의 흥망성쇠를 쓴 시리즈물입니다. 근데 또 그 사람이 쓴 게 로봇 시리즈가 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로봇의 3대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미리 생각돼서 사실은 탑재되어야 됩니다. 미국 드라마 좋아하시면 그 Person of Interest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 있는 CCTV들을 동원해서 그 범인들을 찾는 건데, 그게 이제 시리즈 그 4번째 시즌 정도가 되면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사람을 위해를 가하는 그런 쪽에 또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보시다 보면 이게 아주 기본적인 룰셋,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들을 설계 단계에 반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컴퓨터 시큐리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터 시큐리티가 계속 그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컴퓨터 기본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시큐리티를 생각해서 방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그 그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 때부터 시큐리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훨씬 방어하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처음에 그런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활용하고 사용하기만 하는 걸로 기본을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힘든 거죠. 마찬가지로 AI 경우에도 미리 지금부터라도 그런 원칙들을 염두에 두고, 사실 그 원칙은 철학자들이 동원이 돼야 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 앞으로 예상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들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분? 네. 두 번째로 우리 최수영, 영신여고 최수영 학생 준비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여고등학교 2학년 최수영입니다. 사회가 변해도 대한민국의 입시 경쟁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새로운 변화인 알파고 시대를 맞이하여서 앞으로의 입시 경쟁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알파고 이전에도 지금 아셔야 될 게, 부모님들이 지금 입시 현장에서는 대학교 서열화가 굉장히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취업 현장에서는 대학교 서열화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걸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제가 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국내 굴지 그룹사의 그 채용 전담하는 임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그룹사 전체 이제 신입사원들을 뽑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말이 지난 15년 정도 그 신입사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됐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명문대학 나온 직원들이 1년 내 퇴사율이 제일 높답니다. 그리고 서울의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퇴사율이 제일 높은가 이런 것도 다 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뭐냐면 그 인류대학 사람들을 뽑을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보면 인류대학 사람들만 안 뽑는다는 게 홍보용 멘트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쟁력, 지방대를 나와도 실제로 개인이 가능성을 보이면 그 사람을 뽑는 걸로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인류대학을 옛날보다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자꾸 급속하게.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고 기업들이 대학 서열대로 안 뽑는데 그러면 왜 입시 현장에서는 서열대로 뽑는가? 그게 이제 불행한 현실인데요. 그게 뭐냐면 서울대를 졸업해도 요즘은 직장 잘 못 가집니다. 서울대 졸업해서 그 30군데 떨어진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뭐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도 이제 요즘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가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부모님들과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가 힘드니까 인류대를 가면 1%라도 취업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절박하게 인류대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면 그 최근 책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제가 27에 대학 교수 됐습니다. 서울의대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그만두고 회사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했잖아요. 다 버리고 굉장히 늦게 의과대학 다닐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의사 면허증 지금도 저희 집 어디에 있는지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이게 전속력을 가지고 달렸는데 그때는 사실은 제 인생에서 없는 거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건 그래서 남보다 1년 더 먼저 뭘 하느냐가 아니고 제대로 방향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시 제도 같은 경우도 입시 현장도 앞으로 저는 급속하게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도 정말로 중요한 건 자기가 실제로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어쨌든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니까 입시 제도가 대통령 바뀔 때마다 안 바뀌게 하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봐요. 지금처럼 매년 바뀌거나 대통령 바뀔 때마다 바뀌거나 이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없게 만드는 아무리 지금 현재 제도가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대로 오랫동안 안 바뀌는 게 저는 더 낫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 열심히 찾아서 제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우리 김찬교 학생, 네, 평택대학 청소년복지학과.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 재학 중인 김창기라고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청소년 지도사가 미래의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사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강연 중에
의원님께서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전문가도 믿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청소년 지도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현재 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아니면 조언하고 싶은 점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강연이 그 지도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학교마다 그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시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그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드린 말씀들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특히 이제 제 지역구 상계동입니다. 그 상계동에 그 초, 중, 고가 26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들 계속 모든 학교 사실은 방문하려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16곳 지금까지는 다녔는데요. 거기서도 그 상담사분 이야기들이,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저 학교마다 그 필요로 한다고 할까요? 그 요구되는 정도들이 굉장히 또 틀리더라고요. 상계동이라는 같은 동네에서도 학교마다 분위기나 또는 절박한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것도 이번에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상담사분이 그 좀 더 늘어야 되고 좀 더 이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사명감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제가 카이스트 교수할 때 저한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진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진로를 바꿨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어느 학교 가기로 했는데 부모님들이 원해서요. 이제 그걸 안 가겠다고, 뭐 예를 들면 의과대학 안 가겠다고 해서 그 부모님들이 항의 방문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그 바꿀 자격이 내가 있겠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선택은 그 학생이 스스로 하는 것이고, 보다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질문하신 그 선생님도 같은 생각 가지고 그 열심히 매일매일 그 청소년들 접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만 질문을 받았는데 나는 이 질문은 제일 먼저 손 드신 우리 학부모님의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안철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영광중학교 교장입니다. 제가 공문을 받고 알파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2030년 되면 700만 개 직업이 없어지고 고작해야 200만 개 생긴다는데 학교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45년간 인구 구조에서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민 정책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지, 그리고 저출산 때문에 학생이 없고 대학이 문을 닫는 판국에 실질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봐서 대학 가는 사람은 불과 20-30%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학생들에게 수능을 통해서 좌절감을 맛보이고 있는 이런 때에, 그리고 알파고 인공지능 시대에 인성과 창의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갖고는 절대로 창의력 있는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고요. 사범대학의 교수 티칭이 바뀌어야 된다.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들어서 제대로 질문 있는 교실을 하고 거꾸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교육 현장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 말씀이신데요. 그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번 20대 국회부터 교문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의원 300명이 전 분야를 다 골고루 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보니 여러 가지 국정 분야를 나눠서 20-30명 단위로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20대부터 하고 있는 쪽이 교육 쪽입니다. 그래서 그걸 맡고 있는 쪽이 교문위라고 이제 줄여서 부릅니다만 그걸 이제 교문위에서 일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정치하기 전에 서울대 교수였지 않습니까? 교육자로서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방향 잡고 싶다는 그런 소망은 당연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일자리 그리고 급격하게 악화되는 인구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제가 가졌던 문제인식입니다. 그리고 또 그 노원병 쪽에 상계동 쪽이 상대적으로 노원구에서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 좀 많이 따려고 이제 거기를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교육이 창의적인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만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창의적인 교육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예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제 초등학교 내년부터 15시간씩 의무 교육을 하게 되는데 15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 40-50시간은 되는 게 그게 최소한입니다. 15시간만 하면 아마도 교육 효과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도입을 못하는가? 기존 과목들의 시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과목으로 먹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막막하다 보니 변화에 저항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교육으로 혁신적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교육의 분야 요소마다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 먹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것에 직면해 있는데 사회적인 대타협이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교육하면 모두 다 불행해지고 우리 아이들 다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두 모여서 사회적인 대타협이 저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교육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크게 나눠서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창의적인 인재를 만드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른들도 교육시켜야 됩니다. 지금 중장년층들 100세까지 살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국가에서 이렇게 책임 안 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평생교육 투자비 꼴찌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세 시대 때 새로운 직업을 택하기 전에 준비를 시켜주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계속 전문성을 강화시켜주는 평생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교육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한가? 몇 가지 단서는 있습니다. 일단은 소프트웨어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 독서 교육, 토론식 교육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작성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교육이 뭔지를 모릅니다.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건 이건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게. 근데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안 해본 사람은 이걸 모르고 의사결정자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만들어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기업가 정신 교육은 경영자 마인드 교육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기업가 정신 카이스트에서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만 이 교육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을 불확실한 상황에서 헤쳐나가게 하는 능력을 심어주는 교육입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지금 미래와 맞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정신교육이 뭔지 모르는 의사결정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경영하고 창업하는 줄 압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런 교육들, 그 다음에 또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학생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저는 학생들이 네 부류의 저는 학생들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간단한 그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보낼 정도의 문서 작성 능력을 가진 학생들. 두 번째는 한 페이지 정도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쓸 수 있는 학생들. 그 다음은 책의 한 챕터 정도 쓸 수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또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사람. 이게 불확실한 미래의 운명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글을 쓰려면 많이 읽어야 됩니다. 복잡한 책 한 권을 혼자서 다 읽고 자기 나름대로 소화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 불확실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최소한 한 페이지 내지는 책 한 챕터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그래야 이 학생이 혼자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육들을 토론식 수업과 함께 도입을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그 변화에 대한 저항은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큼 엄청날 겁니다. 근데 이거 해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의 미래를 고민하고 또 명쾌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안철수 의원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청소년의 모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